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토익 시험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토익 총평 강의 만나보기 전에 토익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 지금 이제 지나간 시험 말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해커스 토익 사이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를 방문하셔서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익 시험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Part 5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Part 5는 중상 정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문법이나 품사 쪽은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법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품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그런 패턴들이 없었고 정형화된 그리고 동사 쪽 패턴들이 많이 나와서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Part 5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바로 어휘 때문에 그래요. 어휘도 단어 뜻 딱 알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어휘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시험의 흐름을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있고요. 선택지에 동사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앞뒤에 동사가 존재하는지, 동사가 있다면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동사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를 고르는 기준은 수태시죠. 주어와 동사의 수는 일치하는지, 능동태, 수동태는 어떤지, 시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최근 흐름이 동사, 준동사 구별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부쩍 최근에 가장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복합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명사는 명사를 앞에 두고 뒤에 있는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를 낼 때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명사를 먼저 보여주고 앞에 있는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 복합명사를 만드는 합리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위해서는 문장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slide presentation, neighborhood favorite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네이버후드 페이보릿 하면 우리 뭐 지역의 명소들, 야 여기 가면 이런 게 되게 유명하대, 꼭 한번 가봐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이버후드 페이보릿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페이보릿은 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형용사로는 좋아하는 이란 뜻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좋아하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명사가 최근에 매달 두세 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어휘는 단순한 어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immediate. 우리 이런 단어들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인, 즉시 뭐 이렇게 공부합니다. 사전에도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immediate이 정말 즉각적인, 즉시 그런 의미로만 번역이 될까요? 이 뒤에 액션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즉각적인 행동이란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건 즉각적인 보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이상하죠? immediate 보스 하면 직속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직속상관. 그리고 여기다가 family를 붙여볼게요. family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직계의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정확한 단어의 쓰임을 아는 연습을 위해서 독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최근에 어휘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Part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rt 6는 최근의 흐름이 앞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쉬워지는 패턴이에요. Part 6 네 지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느냐, 131번부터 146번까지 그런 구성으로 시험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난이도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 앞에 있는 두 지문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뒤에 있는 두 지문이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이죠, 중간에 있는 두 지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가 어렵든 뒤에가 어렵든 상관없는 점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만약에 450점 이상이 넘어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앞부분이 어렵게 나오면요, 여기서 되게 당황해요. 앞부분은 좀 부드럽게 가줘야지, 그래야지 뒤로 가서 우리가 힘을 쓸 텐데, 앞부분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혼동되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배치할 때 20분 내에 5, 6를 푼다라고 하면 Part 5는 12분, 6는 8분 정도 배치를 할 때 8분이면 각 지문마다 2분 정도씩 배치를 하면 얼추 시간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앞에가 어려우면 여기서 합쳐서 4분이 아니라 5분, 6분 이렇게 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거는 또 2분, 2분을 써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6에서 8분이 아니라 9분, 10분, 11분을 쓰게 돼서 독해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어렵고 뒤로 갈수록 쉬워졌던 시험이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다면, 지금 내가 맞는 점수가 400점 미만이라면 개수로 따져서 100개 중에 70개 후반 그 밑으로 맞고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LC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 20분을 우리가 5, 6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C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20분을 더해서 책상에 적어 놓으세요. LC 시험이 10시 50분에 끝났다. 그러면 책상에 11시 10분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드라인인 거예요. Part 6 마킹까지 끝내는. 그래서 혹시 6 문제 풀다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답인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책상에 쓰여진 시간을 확인해서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고민해도 될까? 아니면 여기서 아쉽지만 접고 차라리 독해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초과가 될 경우, 이거 아무래도 11시 11분, 12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문제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주요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choice인데요. 제가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사와 준동사 구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선택지에 하나라도 동사가 보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빈칸 앞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투부정사 보이고 빈칸 뒤에 명사만 떨렁 보이죠. 동사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문장에서는 주어는 없어도 돼요. 지시문에. 근데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거든요. 보기 중에서 동사를 찾아야 되고 주어 없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원형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번에 choose가 정답이 돼요. 여기 보이죠? 보기 중에 하나라도 동사가 보이면 빈칸 앞뒤에 동사 확인, 주어 없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동사 원형을 쓸 때 좀 이 친절함 혹은 이렇게 부탁, 청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잘 쓰이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사들 4개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Please, kindly, simply, just. 시험에서는 이런 부사들을 보여주고 동사 원형을 찾게 하거나, 반대로 동사 원형 앞에 please, kindly, simply, just와 같은 부사를 찾는 문제도 출제를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셀렉션을 꾸며주는 의미상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부쩍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공합니다 라고 해놓고 flowers는 flowers인데 어떤 거냐, 여기서 이 selection이란 단어는 이 selection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choice란 뜻이 있고요, 이제 선택이란 뜻, 그리고 두 번째 range, 종류나 범위란 뜻이 있는데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꽃가게에 가면은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꽃을 만나볼 수 있어. 다양하다라고 할 때 우리 누구 쓴다? 그쵸, A번에 widest를 사용을 합니다. overall은 전체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overall design, 뭐 전체적인 디자인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widest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 아주 종류가 많아요, 다양해요, 이런 걸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시험에 주기적으로 계절을 넘기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rich 이게 이제 부자란 뜻 말고 여러분들 더 rich selection 하면 되게 종류가 많다는 뜻이에요. comprehensive, extensive, vast 이런 단어들 되게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이 형용사들을 빼고 그냥 명사를 이용해서 다양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an array of, array가 종류, 범위 이런 뜻이고요. assortment도 종류나 범위란 뜻입니다. array는 원래는 진열과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n array of 하면 수거로 다양하다는 뜻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range, variety, selection이라는 단어 보이죠? 모두 다 다양하다는 뜻이 나는 거. 이 명사 어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명사 앞에 이 형용사를 찾는 문제도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informed, installed인데 새로운 applications가 will be installed는 설치하다는 뜻이고 B번의 informed는 알리고 통보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B를 집어넣어도 해석은 얼추 되지 않아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통보받게 될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할 때 어떤 어휘를 외울 때 뜻 말고 문장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inform입니다. inform은 3형식, 4형식 다 돼요. 목적어 하나 취해도 되고 두 개 취해도 되는데 첫 번째 목적으로 항상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게 수동으로 쓰이면 A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통보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쓰이려면 informed 앞에 사람이 와야 되지 이렇게 내용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inform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notify, apprise 똑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사람 그리고 뒤에 내용이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는 답이 A번의 installed가 정답이 됩니다. 4번 showed up, brought up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매니저가 showed up. showed up은 여러분들 모습을 보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 사람 나 바람 맞췄어 라고 할 때 he didn't show up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 brought up은 원래 원형은 bring이란 단어를 쓰겠죠. bring up 하면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제기하다. 꺼내다 이럴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매니저가 새로운 주제들을 뭐했다? 꺼내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B번의 brought up이 정답이 됩니다. 5번 until과 lately인데요. 사실 until은 품사가 접속사와 전치사로 쓰이고 이건 어느 정도 관용 표현이라고 외워두셔도 돼요. Not A until B 하면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프리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레이틀리는 최근에란 뜻이고요. 이게 함께 잘 어울리는 시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현재 완료랑 잘 쓰입니다. 그래서 I have lately purchased a new car 하면 나는 최근에 새로운 차를 구매했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단수랑 복수랑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썸이 몇몇의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썸은 수와 양을 모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산과 불가산 명사를 모두 대신할 수 있는데 특징이 이렇게 sum of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복수형의 형태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 중에 몇몇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 가산 명사를 쓸 때는 꼭 복수 명사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인데 몇몇이 될 수는 없죠. 직원들 중에 몇몇이 will be transferred, 전근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B번의 employees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sum of 다음에 불가산 명사 있죠. 불가산 명사가 나올 때는 이럴 때는 뒤에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sum은 뒤에 복수가 올 때는 복수 동사지만 불가산 명사 예를 들어서 여기 information 왔어요. 그러면 sum of the information 하면은 요거 불가산 명사죠. 뒤에 동사는 단수인 is를 씁니다. 그래서 sum이란 단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그 명사가 복수 명사면 복수 취급, 불가산 명사면 단수 취급을 하는 이런 단어라는 거.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는 단어가 또 있어요. all이나 more나 most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와요. of the cars가 오면 이럴 때 all, more, most는 복수 취급을 해서 뒤에 are가 되고요. 이 뒤에 불가산 명사가 왔어요. money 그러면 뒤에
단수 is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one of each of도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one of the cars, each of the cars고 수일치는 one이나 each에 하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they, theirs. they는 주격이고 theirs는 소유대명사죠. 근데 이 소유대명사가 선택지에 보이면 그것이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보어 자리든 비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해석을 해서 천천히 푸시길 바랍니다. 이 소유대명사는 이름 그대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석이나 아니면 수일치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우리의 제안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훨씬 난 게 아니라 그들의 제안이 훨씬 나는 거죠. 이 수일치도 they는 안 되고 they를 쓰려면 were를 써야 되겠죠. 의미상도 they가 아니라 theirs가 맞고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제가 써놨죠. 소유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가능. 반드시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고 이 소유대명사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A friend of theirs 하면 그들의 친구. 이거는 그의 친구, 그녀의 친구, 나의 친구라고 해서 of 다음에 관용적으로 소유대명사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friend of theirs, a friend of his, a friend of hers, a friend of mine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accepting, including. 컴퓨터는 현재 가격이 $500로 매겨져 있는데요. 자, accept이란 단어가 품사가 뭘로 알고 계세요? 이거 동사로 사용이 됩니까? 네, 됩니다.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까? 네,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건데요. 텍스를 제외하다라는 뜻이고 not은 않다. 이상하죠? 요거는 텍스가 포함되지 않고 $500다라는 건데 not including이라는 건 텍스가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텍스를 나중에 더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not including은 excluding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세요. be inclusive of 하면 뭐뭐가 포함되다라고 해서 include와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이 including은 여러분들 전치사로도 혼자 사용이 돼요. 뭐뭐가 포함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 문제. particularly, 특별히, initially, 처음에 라는 뜻인데 새로운 직원들은 제공받아요. 3주의 휴가를 첫 해라는 건데 특별히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약간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있잖아요. 한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particularly 해놓고 된장찌개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은 3주를 받게 되고 연차가 쌓이면서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답은 B번의 initial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6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와 준동사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난다는 거. 지금처럼 선택지에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가 함께 보이면 문장에서 동사 기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Delicious Coffee가 강남에 상륙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와서 한번 맛보세요. 이런 지문이 나와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뭐가 되도록? 몇몇 안 되는 첫 번째 고객들이 되기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로케이션을 방문하는 건데 앞에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못 쓴다는 거 알겠죠? 답은 A번에 to visit이 정답이 됩니다. 몇 안 되는 고객들, 새로운 여기 위치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 처음에는 다 받는 게 아니라 몇몇 고객들만 받아서 무슨 혜택을 주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매장에 오시면 익숙한 몇 개의 품목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길브레드랑 협업을 하는데 이 길브레드가 누군지를 위치아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Which has been a blank favorite for many years now. 자, 수년째 지금 이 지역에 뭐가 됐다? 명소가 된 길브레드라고 해서 네이버는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 네이버후드는 그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을 나타내서 네이버후드 페이버릿을 복합명사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역 명소가 된 길브레드와 우리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익숙한 제품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가 하나 있어요. 리치 리얼터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해놓고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동격이라고 하는데
길이 누구냐? 리치 리얼타의 자 그러면 이 길은 사람이니까 이건 동사로 소유하다는 뜻이고 이건 명사로 소유주죠.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동사 얘네들이 이 송도 지역의 레지덴셜 에어리어에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specialize in이 정답이 됩니다. B번의 practice는 연습하다는 뜻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뜻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IC를 강의하는 추대명입니다. 자, 오늘 9월 4일 토익 시험 파7 부분 총평에 대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번 토익 시험을 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나 출제 방향들은 그닥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험을 쳤던 분도 올해 다시 시험을 쳤을 때 별로 추가적으로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치고 있는 시험은 2016년 5월 이후 그대로 그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요. 기존의 문제들만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꼭 지난달 문제 또는 지난주 시험 문제가 없어도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970, 80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만 접근하셔야죠. 오히려 약간 어려웠던 것 지난주 시험 나왔던 거는요. 이번 시험에 안 나오겠죠. 왜? 어려운 문제는 1년에 하나 아니면 3년,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 로테이션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지난달 문제보다는 작년, 재작년 문제를 보시는 게 오히려 출제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 보시는 분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해커스 학원 사이트나 또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보셨나요? 어디에서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해커스 학원, 해커스 영어 검색하시면 되고 그냥 웹상에서도 해커스 영어 또는 해커스 우리 흔히 말하는 해커스.co KR이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익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보시는 총평 말고도 적중 예상 강의가 있죠. 매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올려드리는 거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토익 시험을 치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후기들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토익 시험장 가이드도 있어요. 어느 시험장이 접근성이 좋고 스피커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커스 영어 또는 해커스 코 KR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파7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어땠을까? 뭐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특별하게 정답에 모호한 문제가 없었다 라는 점이죠. 우리 보통 파7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답이 빈 것 같긴 한데 딱히 뭔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이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지문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나 A보다 더 좋은 건 없단 말이지. 그래서 A를 답으로 하면서도 내심 좀 찜찜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학생들이 조금 곤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다 지문 안에 정답의 근거가 딱딱 있었기 때문에 모호성이 있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멀티플 패시지에서 연계 문제들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죠? 4일 이상 숙박하시는 경우에는 스파에서 할인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스파에서 호텔에 투숙한 게 4일이 넘어요. 그런데 스파 이용하고 아주 좋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스파를 이용했는데 4일 이상 투숙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스파에서 할인 받았겠지? 이런 거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이게 어려웠어 하시는 분은 영어의 문제라기보다 토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의 그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오늘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는 동의어 문제 3개 중에서 2개는 쉽게 출제된 데 비해서 솔루션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된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거기서 long-term solution의 표현이 있었고 그 솔루션의 동의어 문제가 뭐냐의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answer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이런 뜻으로도 answer를 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축구팀이에요. 한국의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경기를 하면서 조금 뭔가 상대팀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어렵지만 손흥민을 콜했어요. 오라 급하게. 그래서 투입을 하는 거죠. 감독의 결정. 그럴 때 신문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He will be an answer.
그가 answer,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nswer가 솔루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접근. 아무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Part 7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문제의 답들이 좀 깔끔했던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뭐 750, 800 목표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900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에게 아주 깔끔한 문제들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루션 하나 빼고는 시비 걸 게 없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요 문제 같이 좀 볼게요. 먼저 마이크가 제인에게 보낸 편지글 있었어, 이메일. 그래서 나 컨퍼런스 가는데 중간중간에 메일은 확인할 거야. 그래서 급한 거 있으면 내 비서 존한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A는 뭐 소피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여기서 소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물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글은 마이크하고 제인이 서로 주고받는 글이거든요. 주인공은 마이크하고 제인이에요. 마이크가 제인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지?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소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글을 쓴 사람이나 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뜬금없이 지문에 등장하는 이름, 제3자 이름을 등장시킨 거죠. 근데 이게 의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꼽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보면 존의 직장 상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존, 내 마이 어시스턴트 존. 마이크는 존의 직장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많이 골랐어요. 왜? 질문이 마이크에 대해서 말한다고 대충 생각한 거죠. 보통 질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글 쓴 사람에 대해서 맞는 것은 보통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 보기를 넣었다라는 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마이크의 이름 대신 소피를 넣고 이 보기를 넣어서 얘를 고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급하게 문제를 풀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Part 7 문제는 글을 쓴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만드는데 가끔 의도적으로 이런 세팅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소피는 A 프로젝트에 관한 거 얘한테 물으라 했으니까 A 프로젝트의 답다. 이게 답이었던 거죠.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다면 아마 본인이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가만, 내가 그때 뭘 골랐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의외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제라서 오늘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서울 플라워에서 맞춤형 꽃장식을 드려요. 생일, 결혼, 각종 행사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장 내 픽업도 되지만 20km 안에서는 배달도 해드려요. 대신 배달료 붙었죠. 픽업이나 배달 24시간 전에는 주문 변경 안 되고요.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아예 취소도 안 돼. 취소하면 환불 안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영수증입니다. 주문자는 마이크인데 날짜 이렇고 배달 날짜, 그리고 장소가 해커스 빌딩으로 주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주문한 건 야생화 꽃장식이었고 장식 받침대 가격이고 우리가 주목할 건 배달료가 붙었다. 이걸 주목해야죠. 그래서 배달료가 붙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결국은 20km 이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항상 더블 패스지에서는 중복되는 정보를 연결하셔야 돼요. 배달료가 붙었네. 그 말은 이 사람이 있는 해커스 빌딩은 이 꽃장식 배달 업체하고 20km 내에 있는 업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20km 이내는 무료 배달, 그 이상이 되면 $2. 이렇게 세팅이 지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2의 배송료가 붙었다는 의미는 그렇죠. 매장이 20km 이외, 그 이내가 아니라 그 이외에 있다는 걸로 문제관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이 문제 자체는 소피 플라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여기 나온 서울 플라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연계 문제로 가는 거고 이거 자체로만 갖고 볼 것 같으면 아까 언급됐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선을 주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언급이 됐습니다. 두 개가 언급되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얘는 주문을 하고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저 중간 크기 주문 근데 아무래도 좀 더 큰 게 필요할 것 같아. 제일 큰 거로 바꿔주세요. 이거 24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저 취소할래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여기서는 픽업 24시간 내에 주문 불가해서 주문을 못한다가 아니라 주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고르신 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문 자체가 안 된다가 아니었죠. 주문은 할 수 있는데
그죠? 24시간 안에 주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언급은 없었는데 주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12시간 내에는 취소 안 된다라는 말은 취소해도 환불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취소 안 된다는 소리라고 봐야겠죠. 그죠? 어차피 취소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랑 관련된 문제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볼 만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해커스 빌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지문 전체에서 해커스 빌딩이 언급된 건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영수증에서 해커스 빌딩 언급된 여기만 계속 쳐다보게 되죠. 여기만 쳐다보선 답이 안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배달료 $2가 붙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회사는 이 꽃장식 업체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뭐 도심에 있었다, 뭐 번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유추할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충 고르시면 안 돼요. 항상 파르셈 문제를 푸실 때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영수증 부분하고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또 연계가 또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커스터머 서비스로 마이크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내서 주문하기서 봤는데 거기 이상하더라. 거기에 해피 애니버서리 문구 넣어달라 했는데 없었어. 뭐 빠진 거 있으니까 해줘 이런 말이었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주문한 데 보면 특별 요청 사항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customization instructions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none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요청한 사항 없음. 근데 이 사람이 나 이거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없다니까 이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바로 그게 에러였죠.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온라인 주문할 때 이거 언급했는데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이크가 주문한 꽃장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죠? 나 이거 해달라고 바로 customization instruction을 했는데 그 부분이 none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문을 온라인으로 할 때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주문이 온라인으로 되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었죠. 내가 전화 걸었을 때라고 했으면 주문은 전화로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계 문제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쉽고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번에 북 리사이터, 책 낭송하는 행사를 할 거예요. 회사의 훈육 담당관이 도서를 선정할 겁니다. 이달의 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월부터 3월은 에세이를 뽑을 거고 4월부터 6월은 인문학 도서를 다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사이터 일정이 나와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니 윌리한테 어제 북 리사이터 너무 재밌었어. 그 산 넘어 산 책 있잖아. 좀 읽기는 힘들었는데 딱 읽으면서 나 옛날에 백두산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백두산에 다시 가고 싶어지던데 라고 하면서 책 선정해 준 거 고마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개의 글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일단 첫 번째 북 리사이터 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하고 책 제목, 책을 쓴 사람이나 책에 대한 간단한 리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했어야 돼.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1월부터 3월은 에세이를 다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정이 1월부터 3월의 일정이에요. 그 말은 여기 있는 건 다 에세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연계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은 에세이인데 얘들이 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럼 얘들 다 에세이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 베스트셀러다 이런 거 학생들이 걸려들어요. 아니 유명한 책 가지고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 하지만 이거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에요. 항상 추론은 지문에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하셔야 돼요. 논리적 근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한 책 갖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접근 이런 거 추측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싸한 보기들을 함정으로 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바뀌어요. 실존 인물에 다루는 것은 뭐냐. 이 질문이 좀 약간 생뚱맞기는 했어요.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니었는데. 근데 책의 제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2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 책에는 보니까 락의 전설, 레전드였던 제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었죠. 어차피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다른 건 없었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 말고는 가져갈 게 없었기 때문에 제2 인생이 정답이 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아니라고 부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레전드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세 번째 지문을 가져가려고 낸 문제였어요. 여기 편집 받은 사람이 윌리였는데 윌리가 누구니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작가다 또는 이 회사의 뭐 어떤 관계자다 뭐 보기들이 나왔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네가 이 책을 선정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 회사 훈육 담당관이 도서를 선택할 거예요, 선정할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결국 책을 선정해줘서 고마워. 선정하는 사람은 훈육 담당관인데 그럼 윌리가 훈육 담당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계 문제죠. 어때? 알고 보니까 그럼 별거 아니네,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보이지, 눈에? 자, 이거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연계 문제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토익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요거 책 선정 봤지? 아까 그래서 책 선정 얘기한 거 언급한 거 봤어 아까? 그거 연결해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중복되는 정보에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책을 선정한 회사의 훈육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연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점수 잡는 해커스.